치아의 가치가 하나당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28개니까 14억이라고 봐야죠. 헥사메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치주세균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약입니다. 치간칫솔을 약물에 묻혀서 이하고 이 사이에 치간칫솔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채 2,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약이요, 인사땡, 이가땡 이런 약입니다. 그 약이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만큼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나 봐요. 우리 입안에 치석이 있거나 치주세균들이 많이 있게 되면요, 단순히 입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치주세균은요,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세균 중에 가장 독하고 무서운 세균입니다. 근데 그 세균이요, 입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치아의 모세혈관을 따라서 전신을 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에 치주세균이 가서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옛날에 심장 박동기를 단다거나 아니면 스텐트 시술 등 여러 가지 심장 수술을 해봤더니 자꾸 수술이 실패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실패를 하나 봤더니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의 그 치주세균이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다가 뭔가 우리 몸 안에 상처가 나 있는 부위에 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우리 치주세균은요,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다 망가뜨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상적인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심장 질환도 한 3배, 그리고 당뇨도 거의 한 6배 이상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산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또 남자분들도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성기능 장애도 한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요, 치주 질환이 있냐 없냐는 건강하게 사시느냐 아니냐하고 정말 큰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헬리코박터 균 같은 경우에는 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너 혹시 키스를 하더라도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물어보고 네. 그러고 하라 그랬더니 엄마는 막 이랬거든. 너가 우습게 볼 게 아니야 그랬는데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도 없나요? 대한민국 자제분들은 다 들으셔야 될 게요,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시는 분도 잘 없으세요. 치주세균, 충치세균도 마찬가지고요, 옮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애기들 볼 때 죽이라든가 이유식 같은 거 먹일 때 뜨거우면 이렇게 호호 불어서 준다거나 숟가락도 같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씹어서 준 할머니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는 시어머니도 계셨을 거예요. 더 이상 애 맡기지 말라고. 근데 그만큼 충치세균하고요, 치주세균은 실제로 옮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치아복이 왜 오복이라는 게 오늘 정말 실감이 딱 됐어요. 네. 한 치아당 얼마를 보세요, 선생님은? 네. 치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가를 환산한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는 28개입니다.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32개지만 이 치아의 가치가 하나당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근육보다 비싸네요. 맞습니다. 근데 28개니까 거의 14억이라고 봐야죠. 집 한 채야? 네, 맞습니다. 거의 집 한 채입니다. 근데 치아 하나가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물론 치아가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이 임플란트도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임플란트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년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때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하면은요, 평균 수명 80, 90이라고 보면 이분은 평생 동안 4-5번 정도 임플란트 시술을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물론 그만큼 또 내 뼈가 받쳐주는지 모르겠고. 맞습니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 집 사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치아 건강 관리를 유지하게 하는 게 결국은 그냥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치과에 자주 안 가려면 치주 질환을 내가 평소 때부터 잘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치아 오래 쓰시려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구강 관리 도구, 치간 칫솔, 수압세정기, 칫솔질, 치실, 이렇게 관리 도구를 여러 가지 쓰시면서 본인 스스로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헥사메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요,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사실 수 있는 약이고요, 보험이 되면은 채 2,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약이요,
우리가 치주세균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아니 저희 집이 남편이 의사인데 이런 거 우리 집에 없어요. 네, 치과에서 발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약을 처방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독제입니다. 보통 치아를 발치하신다거나 했을 때 쓰는 약물인데요. 맛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떡떠름한 맛이 나고요. 보통 이 헥사메딘이라는 약물은 어떨 때 쓰시는 게 좋은가 하면은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가 흔들거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약물 자체를 가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치간 칫솔을 약물에 묻혀서 이하고 이 사이에 치간 칫솔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칫솔을 약물에 묻히셔서 좀 닦으시기만 해도요, 치주세균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약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안 쓰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 약은 처방 없이도 사실 수 있는 약물이지만 치과 의사가 좀 상의해서 잇몸이 안 좋으실 때 이럴 때만 좀 써주셔도요, 치주 질환을 상당히 예방해주고 또 입냄새를 줄이는 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주 질환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소금으로 관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남자 사우나 가면은요, 이 소금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여자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붉은 소금 같은 걸 이렇게 닦으시게 되면은 뭔가 좀 더 개운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쓰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요. 상처가 나겠죠?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 보면은요, 그 소금을 이만큼씩 집으셔가지고 입안에 넣고서 막 닦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짠 소금을, 몸에도 좋지 않은 그 왕소금을, 게다가 그 왕소금 입자는 상당히 날카롭고 크기 때문에 잇몸에도 상처가 나고 또 치아를 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쓰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연세라든가 본인 구강 상태에 맞는 치약을 치과 의사한테 상의하셔서 좀 본인에 맞는 걸 쓰시게 되면은 건강하게 유지를 잘 하실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잇몸 이렇게 좀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광고를 보면 저 약 먹으면 잇몸이 좀 튼튼해질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혹해요. 네. 어떤가요? 치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약이요, 인사땡, 뭐 이가땡, 뭐 이런 약입니다. 그 약이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 쨍쨍해진 느낌이 드나 봐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네. 치과 의사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방받지 않는 약은요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효과가 있으려면 그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약들은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처방 없이도 막 살 수 있게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인사땡, 이가땡 이런 광고를 보시면은요, 이가 아파서 막 괴로워하던 연예인분이 어르신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 고기도 드시고 다 드시거든요. 그렇죠. 정말 과장 광고입니다. 저는 그 광고를 왜 허락을 해주는지도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 광고를 보시고 약을 드시면요, 일시적으로 잠깐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약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될 시기를 놓치시고서 오히려 병원에 안 오세요. 그럼 나중엔 약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땡, 이가땡 이런 약은요, 약 값만 비싸고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잇몸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드시지 마시고요, 치과에 오셔서 그냥 보험으로 잇몸 치료만 하셔도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음식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뭘 노력해야 되는지. 뭐 잘 닦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칼슘이 들어가고 뭐 이런 약들 야채 많이 드시고 좋기는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지 않게 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입안을 항상 습기가 있는 촉촉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무설탕, 껌 같은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병원 방문 원인 1위가 바로 치주 질환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뽑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질환을 제일 많이 앓고 있나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면은요, 3등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2등이 바로 폐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기죠. 네. 그리고 1등이 우리나라 국민이 뭐 한 지금 5천만 명이 넘었지만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인 중에는 거의 뭐 3분 중에 2분 정도는 치주 질환을 갖고 계시다고 봐야죠.
치주 질환으로 병원을 가신 분들이 이 정도라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안 가는 분 합치면 거의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치주 질환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치주라는 말이요. 말 그대로 치아 주위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치아 주위해서 치주인데요.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뭐 이가 엄청나게 흔들거리고 또 뭐 냄새 나고 또 이가 빠질 정도가 돼야만 치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칫솔 질할 때 피가 좀 묻어 나왔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내가 이를 닦다가 잇몸에 피가 나면은 그 부분을 내가 세게 닦았나? 잘못 닦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를 닦을 때 피가 난다는 것만 해도 그 분은 이미 치주 질환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치실을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부비부비 할 때 네. 그때도 피가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치주염이에요? 그럼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일단은 피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치실 같은 거 하다가도 또 마찬가지로 피가 나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아프구나 하면은 그 부분은 안 건드린다거나 치실을 안 하신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실을 쓰시는 것만 해도요 이 구강 건강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거의 뭐 90점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도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치실만 쓰셔도요 솔직히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를 하신다거나 이런 큰 일은 잘 안 벌어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치실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피가 나니까 그 부분을 그냥 안 건드리시고 방치하신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가 더 많이 나빠지는 거죠.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진행된 거고요. 칫솔질 하시다가 피가 난다는 것은 특히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뭐 냄새가 난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고름이 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뭐 이미 거의 이를 빼야 될 정도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 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암도 뭐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말기라는 진단 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미리미리 좀 검진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흙을 쌓아 놓고요. 거기다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놓고 흙을 이만큼씩 번갈아 가면서 네, 그 게임을 애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막대기가 흙을 가져갈 때마다 천천히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돼서 탁 쓰러집니다. 그쵸. 이게 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치주 질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잇몸 뼈가 내려가다가 내려감에 따라 조금씩 이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치과에 오실 겁니다. 근데요. 멀쩡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이가 흔들거리고 붓고 피나고 잘 안 씹히는 증상들이 나오는 게 바로 치주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저히 안 돼서 좀 고름 나오고 해서 치과에 갔더니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인데 치과에 가자마자 이 빼야 된다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고름이 바로 나오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침이 있어서 고름과 이런 게 보이나요? 치주 질환 말기에 가면은요 고름도 나오고요. 그게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퉁퉁 부으니까? 네, 붓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단계에 가서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야 된다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죠. 저는 요즘 이렇게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먹으면 이가 뻐근하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이런 것도 치주 질환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럼요. 가장 큰 이유는 잇몸뼈가 내려가서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가 시리고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노출되는 이유는 우리 치아를 보호하던 잇몸뼈가 녹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시리다거나 또 뻐근하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양지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간호사님들이 끝에 좀 잘 닦아주세요. 그런데 무슨 수로 그거를 끝에를 잘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용 조그만 칫솔도 사보고 하다못해 강아지 칫솔로 끝까지 해보고 안 돼서 그냥 전동 칫솔을 저는 끝에는 그 부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전동 칫솔이나 이런 칫솔의 도구를 몇 가지를 좀 이용해서 써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예 그냥 세차할 때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차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속 시원하게 이제 수압으로 한번 쏩니다. 그러면 아주 개운하죠. 마음도 개운합니다. 이렇게 온갖 먼지들이 다 씻겨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압 세정기를 먼저 한번 쓰시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설거지 할 때요. 세제에 묻혀가지고 바로 닦는 게 아니죠. 처음에 묻은 거를 갖다가 한번 물로 헹구죠. 물로 한번 헹굽니다. 그 과정이 이제 물로 한번 세게 쏘는 거. 이걸 한번 쏴 보시면은요. 음식물 찌꺼기가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차장에서 하는 게 부드러운 거에다가 세제를 발라서 차를 세척을 하죠. 그게 바로 양치질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퀴에 이런 휠 있는 부분들 네. 닦을 때는 이제 솔 같은 걸 이용하죠. 그게 바로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수압세정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4가지 단계를 보통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치과 다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칫솔질만 하시고 나서 치약이 요즘 다 화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안이 개운하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패하면서 충치가 생기고 치주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 치간 칫솔 써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뭐냐면 이하고 이 사이에 잘 안 들어간다, 아프다, 피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굵은 게 들어가니까. 네, 근데 치간 칫솔도요 다 굵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좋으신 분들이 쓰는 치간 칫솔이 있고요. 또 이가 많이 벌어진 분들이 쓰시는 굵은 치간 칫솔도 있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니까 약은 약사에게 하시면 되고요. 치간 칫솔은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어떤 굵기를 쓰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아마 마트에서도 잘 유심히 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치간 칫솔도 다 굵기가 적혀 있습니다. 샤프심처럼.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피가 난다, 아니면 이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정말 오해고요. 그걸 안 써서 이가 벌어지는 거죠. 피가 나는 부분이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스케일링 하시면서 이 부분에 내가 피가 났었다라고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실까지 써주시면은 퍼펙트야. 네. 보통 근데 그 치실을 언제부터 쓰시냐면은 본인이 이가 많이 벌어지시고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느끼시는 때부터 보통 한 50세 이상 되셔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치실은요, 유치, 전이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써야 됩니다. 애기들도요. 근데 뭔가 음식물이 많이 끼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부터 쓰시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 애기 입에 이 두꺼운 손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 애기가 하겠습니까? 아, 치실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손잡이가 이렇게 달린 있는 치실이 거? 있습니다. 네. 그 유치가 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애들이. 영구치가 그때는- 올라와야 되니까 이가 벌어져 있죠. 근데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는 유치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가 벌어진 데는 치실을 부모님이 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성인도 하기 힘든데 애들이 이렇게 치실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유아용으로 나와 있는 치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좀 요거를 하면 애들이 울고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걸 요즘엔 또 여기다 민트 같은 거라든가 딸기 맛도 나고요. 좋은 맛이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애기 입안에 넣어주면서 이하고 이 사이의 음식물들을 빼는 거를 좀 해주면 오히려 애들이 이걸 습관을 들이면은요,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이 손잡이를 잡고 합니다. 자, 그럼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자다가 뭐 세균이 엄청 많다, 절대 침을 삼키지 말아라, 이런 네. 사람도 있고. 그건 너무 건강 염려증이신 것 같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요, 엄청난 소독 물질인 위산이 있습니다. 뭐 다 들어가면은요, 이런 세균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뭐 칫솔질 안 하시고 물 드시고 하시는 건 전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굳이 칫솔질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로 한 번만 헹궈 주시기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물 드시고 뭐 간단한 뭐 식사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관리하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요, 습관만 들이시면 채 5분도 안 걸립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그럼 식사할 때마다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점심 때는 그냥 이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세면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4가지만 좀 해주시면은 정말 뭐 치과 가실 일도 줄어들고요. 원장님은 하루에 몇 번 닦으시는데요? 저는 뭐 너무 자주 닦아서요. 뭐 음식물 먹을 때마다 이를 닦고요. 또 이를 닦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에는 뭐 가글을 한다거나 해서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매 기능이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 구각 부위라고 해서 입꼬리에 이렇게 침이 고여. 거품이 생기시는 네, 분들이 거품. 있습니다. 아, 저 어르신들은 왜 저럴까 하지만 이게 입이 마르게 되면은요, 보통 이 구각 부위에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침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셀프 클렌징이라고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씻겨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침이 마르게 되면 치주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 충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를 닦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가글을 쓰신다고 했는데요. 가글을 한 다음에 물로 헹궈야 되는지 그냥 냅둬야 되는지 그게 알코올이 남아있거든요. 네, 가글은 알코올이 남아있긴 한데요. 가글 안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글 하시고 난 다음에는 굳이 그거를 뭐 또 물로 헹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글액 자체만 충분히 뱉어내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글액을 삼켜도 될 만큼 가글액 성분 자체는 계면활성제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글 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양치를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칫솔질 외에 충치 예방을 위한 뭐 원장님만의 특급 비법은 없을까요? 칫솔질 잘하셔라 이런 뻔한 얘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압세정기,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것들을 도구로 쓰시는 게 일단 첫 번째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리 씹는 면에는요, 홈이 없는 것 같지만 작은 미세한 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구치가 나게 되면은 6살부터 영구치가 나는데 그 치아의 홈을 메꾸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실런트라 그래서 네. 홈을 좀 메꿔주는 시술을 받게 되면은요, 확실히 충치가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꼭 좀 강조드리는 게, 뭐 자제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당연하지만 부모님이 나중에 이 자제분들 그 충치 생겨서 비용 들어가면은요, 부모님도 고생입니다. 항상 얼마나 써요? 얼마에 한 번씩 치아홈 메우기를 다시 해줘야 되나요? 저 재료 자체가요, 그렇게 오래 붙어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 붙어 있는 재료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치아 홈메기 시술을 하면은요, 뭐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진짜요? 네. 1년이나 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 떨어진 부분들은 다시 좀 메꾸고 하면은요, 실제로 충치가 잘 생기지도 않고요. 또 부모님도 자제분들한테 그렇게 치아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실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런 거는 좀 치과보험에 안 들어가나요? 됩니다. 치과 보험 돼요? 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내용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치과 가면 비용이 많이 들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렇게 치아 홈메우기 시술뿐만 아니라 성인도 무료 보험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 동안 보험으로만 치료받으시게 되면은요, 치과에서 큰 비용 쓰실 일이 거의 없거든요. 불과 몇만 원이면은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치과에 안 가시거나 못 가시는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가 영구치가 평균 수명이 과거에 뭐 60세일 때는 한 50년 쓰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영구치 가지고 뭐 거의 90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구치를 오랫동안 쓰시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과거의 어르신들보다 더 요즘 젊은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이 하나가 없어지면 금리 끼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없으면 임플란트 하지 뭐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너무 권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치과의사 25년 차지만, 그리고 임플란트도 20만 개 이상 심었지만 임플란트가 절대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안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근데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유, 나 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쓸 때까지 대충 쓰다가 임플란트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그러신 분들이 임플란트 하시면요,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후회를 하시고 힘들어 하시나요? 어떤 분이 한쪽에 어금니가 빠지셔서 이쪽으로만 씹으시는 분한테 이쪽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드려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다 끝내 드려도요, 이쪽으로만 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임플란트 했는데 자기 치아만 못하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임플란트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치아에 비해서 잘 안 씹힙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치아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씹는 맛을 잘 못 느낍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어떤 분이 전체 치아가 다 임플란트라고 하면은요, 이분은 사과를 드셔도 사과의 맛만 느낄 수 있지 식감을 모르세요. 아삭아삭이라는 개념은요, 임플란트 하신 분한테는 없습니다. 그 아삭아삭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과가 맛이 없죠.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식사하다가 돌을 씹게 되면은요, 아프니까 자기 치아가 있으신 분들은 입을 딱 벌릴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요, 돌을 씹어도 모르세요. 어떻게? 소리만
들어서 알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돌을 씹어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치아가 잘 깨지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음식물이 많이 낍니다. 임플란트가 자기 치아보다 더 잘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 말도 못하게 낍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씻게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본인 치아고 한쪽에 임플란트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 치아 쪽이 더 맛을 느끼기도 쉽고 식감이 더 좋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씻게 되고요. 그리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전체 치아가 다 빠지시지 않는 다음에는 자기 치아가 남아있다면 그 자기 치아를 흉내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미성도 떨어지고요. 임플란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만능의 치료가 아닙니다. 환자분들 오셔서 그동안에 이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다 빼고 임플란트 해주세요. 이 말은요,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또 그렇게 치료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음식물이 많이 끼는 걸까요? 음식물이 왜 끼냐면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자기 치아를 뺀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의 직경과 똑같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훨씬 더 가는 걸 심어야만 그 구멍 안에 심을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치아에 비해서 목이 좁아지기 때문에 식사 한번 하시고 나면은요, 이 안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다 낍니다. 그런 분들은요, 식사하시고 나서 이 안에 음식물 찌꺼기 빼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어머나.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럼 음식물 찌꺼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면 잇몸뼈가 녹고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가 없는 거죠.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들러붙나요? 그럼요. 임플란트는요, 자기 치아보다 더 잘 망가집니다. 치아가 빠지시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치주 질환입니다. 잇몸뼈가 녹아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억지로 잇몸뼈를 넣어서 임플란트를 심었다면은요, 음식물이 똑같이 끼인다면은 잇몸뼈는 더 잘 녹습니다.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보통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임플란트는 이제 내 치아가 아니니까 이를 잘 안 닦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와 분쟁만 생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잇몸 치료를 해가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잘 쓰시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를 빼시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이가 더 망가집니다. 지금 제가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면요, A, B, C 중에 저렇게 B만 잇몸뼈가 녹아서 치주질환이 오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어머. 치주질환은 어떻게 오냐면요, 저렇게 1번, 2번, 3번 중에 2번 치아는 이를 빼는 단계지만 저렇게 2번 단계에서 뼈가 다 녹을 정도로 방치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1번, 3번도 망가집니다. 의사가 2번을 발치하시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2번을 방치하시면 1번, 3번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1번, 3번 망가지기 전에 빨리 솎아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발치도 잇몸 치료를 해가면서 그 의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치아를 빼주시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일단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 내 생에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어떤 병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이 빼고 임플란트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원은 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잇몸 치료를 통해서 그래도 좀 살릴 수 있는 치아, 정 안 되는 치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 안 되는 치아만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도록 잇몸 치료를 먼저 하는 치과를 좀 먼저 고르시는 게 좋고요.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심은 임플란트를 끝까지 책임져 줄 치과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뭐 나중에 3년 후에 그만둘지 맞습니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요, 그 자리에서 그 치과가 얼마나 좀 오래됐는지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몇몇 병원들은요, 임플란트를 쫙 심어놓고서 불과 뭐 한 3년, 5년 뒤에 없어지는 치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얼마나 하셨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과 의사분의 연세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좀 있으시면서 그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의 접근성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친구 따라 강남은 갔는데 나는 저기 살아. 맞습니다. 그럼 자주 못 가게 되죠. 맞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또 자주 관리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는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비용면은 어떤가요? 저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맞습니다. 네.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저 정도 받으시는 건지. 물론 너무 비싼 그 진료비를 말씀드리는 병원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 비용만,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에서 광고를 하는데 비용 얼마라고 광고한다는 뜻은요, 그 병원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비용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 비용을 내세우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안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료 쇼핑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면은요. 느낌이라는 게 오죠.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는 환자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 병원 어때요? 그러면요. 뭐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 그렇죠. 않을까요? 인터넷 댓글 믿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좀 병원을 선택하시면 큰 실수 없이 후회하실 일 없이 병원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임플란트도 비싸, 치과 조금만 가면 뭐 200~300만 원 우습게 깨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치과 보험 하나 들면 정말 좋을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추천하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치과 사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한다 하시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금액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를 보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 치과보험 하시는 관계자분들은 아마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약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혜택을 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험을 그렇죠. 들었는데 네. 못 받는 분들을 이렇게 숫자를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가 좋지 않다 싶어서 치과보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막상 병원에 오셔서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으신 다음에 보험 혜택을 받으시려고 했더니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가입하신 지 기간이 꽤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치과 질환이 가입 시점에 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가 멀쩡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치아가 망가지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 보험회사 분들이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기가 힘들면 그게 또 무슨 보험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반 사보험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스케일링 하는데 보험으로 하시면요. 채 2만 원도 안 듭니다. 그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을 이용하셔서 미리미리 임플란트 할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불과 몇만 원이면은 뭐 관리하시면서 임플란트 하실 일이 안 생기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젊었을 때 관리 안 하시면서 임플란트 보험을 드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 해야겠다. 이거만큼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련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임플란트 사보험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미리미리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만 받으시고 또 자제분들도 그렇게 습관만 들여주시면은요. 치과에 큰 돈 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치약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요? 치약도 쉽게 얘기해서 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약을 어떤 치약을 쓰시냐 여쭤보면은 그냥 집에 있는 거요. 뭐 선물 받은 거. 네, 선물 받은 거. 치약을 아마 본인 돈 주시고 사시는 분도 잘 없고요. 그래요. 본인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그냥 뭐 유명한 회사 거. 기껏해야 우리가 찾는 게 미백이나 뭐 시린잎 맞습니다. 요 정도에서 골라요? 아니면 뭐 소금 들어간 거? 맞습니다. 향 좋은 거 뭐 이렇게 고르시는데요. 물론 뭐 향도 좋은 게 중요합니다. 약간 맛이 없는 걸 쓰시면 아무래도 잘 안 닦게 되니까. 부럽질 나요. 네, 맞아요. 특히 애기들 쓰는 치약은요. 맛있고 향이 좋은 걸 쓰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쵸, 그래야 강아지도. 애들이 습관이 드니까. 네. 아, 강아지도 그런가요? 네. 네. 치약도 약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어떤 치약을 쓰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치약은요. 쉽게 얘기해서 안에 돌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카라고 해서 돌가루가 들어가야 잘 시원하게 닦이니까. 근데 이가 시리신 분들한테 충치를 예방하는 돌가루가 들어간 치약을 쓰게 되면요. 더 시려집니다. 그리고 나는 네. 세상에 그랬다. 이가 시린데 안티프라그를 썼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본인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점점 이가 더 시려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치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런 치약을 충치가 많이 생기시는 분한테 쓰게 되면 오히려 이가 잘 안 닦입니다. 닦았는데도 왠지 개운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약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소 성분도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아마 이 치약을요, 이 뒤에 성분명을 갖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것도 노안도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건 봐도 모르는 말투성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째, 불소 함량이요, 최소한 1000ppm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불소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통 1000ppm 이상. 그렇다고 불소 함량이 너무 높은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1500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들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충치가 어렸을 때 좀 잘 생겼던 사람은요, 자제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치로 좀 고생을 했다 하면은 자제분들은 불소 함량이 좀 높은 치약을 쓰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예방에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굳이 불소 함량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보통 한 40세 이상 되시면은요, 충치는 더 이상 진행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소 함량이 좀 높은 치약 쓰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약도 약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한테 좀 꼭 좀 처방받듯이 여쭤보시고 치약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탄산수를 먹었어. 그럼 바로 닦으면 안 된대. 요 정도 또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를 닦은 후에 바로 오렌지 주스는 안 시켜요. 네, 네. 왜 오렌지 주스는 먹으면 시큼한 걸까요? 칫솔질 하시고 나면은요, 오렌지 주스 같은 그런 음식들 드시면은 좀 떫은 맛이 나죠. 네. 맛도 없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약에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계면활성제입니다. 비누, 거품나게. 네, 찌꺼기들이 잘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품이죠. 근데 계면활성제 자체가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계면활성제 성분을 뺀 치약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계면활성제를 뺀 치약을 쓰게 되면은요, 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거품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치약을 만드시는 분들은 계면활성제를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면활성제를 뺀 치약은요, 잘 팔리지가 않아요. 어머나, 어떡해.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거품 나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는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계면활성제 성분, 여기 뒤에 적혀 있습니다. 라우릴 황산 나트륨 같은 성분들이 좀 빠져 있는 치약을 쓰시는 거를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긴 하는데, 환자분들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품이 안 나니까 왠지 안 닦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 미백 치약에 돈을 네. 엄청 들였을 겁니다. 네. 근데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 광고만 보면 뭐 금방 될 것 같거든요. 미백 치약은요, 효과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백 화장품을 써보시면 실제로 좀 많이 하얘지나요? 기분이고, 솔직히 화장품이라는 게 다수를 위한 거라 굉장히 안전하게 조금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피부를 밝게 만드는 화장품도 효과가 크지 않은데, 우리 치아는요, 경조직입니다. 뼈예요. 근데 그 뼈를 하얗게 만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뭐냐? 훨씬 더 높은 농도의 약물을 씁니다. 그래서 미백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가 정말 많이 시립니다. 시려요. 네. 근데 그렇게 시려야만 미백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백약 자체가 상당히 강한 압력을 만들어서 산소방울을 만들어서 치아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치아에 압력이 가면은요, 시리고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미백 치약 골라서 쓰고는 계신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백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칫솔질은 자주 하시면서 치과에서 좀 높은 농도의 약물을 쓰셔서 미백을 하시는 것은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헛돈을 쓴 걸로 이제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영화 볼 때 외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냥 뽀뽀 정도가 아니고. 저 양반들은 입에 냄새도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그 영화인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아침부터 어떤 분들은 나는 치약 안 묻힌 채로 한번 이렇게 하고 뱉어낸다. 이 종류마다 달라서 정말 그 정석을 듣고 싶었어요. 네. 불행히도 본인이 구취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또 게다가 입냄새가 나는 거를 주변에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렇죠. 네. 인간관계 깨지려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요,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게 4가지 도구를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은요, 아침에는 거의 입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내가 치간치씨를 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어린애들은 입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드시지도 않았는데 입에 냄새가 고약해요. 그거는 오장육부가 썩어가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오장육부가 썩어서 인간이 살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도 생기는 건지 네. 그게 정말 음식 때문인 건지. 입안은요, 그 우리 하수구처럼요, 장기의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밸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장기에서 나는 냄새는 원인이 크지 않고요. 그 아이들의 치아는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틈새가 잘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치아 길이도 길어지고 이하고 이 사이도 좀 벌어지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갈 틈도 많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보통 50세 이상 되시면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고혈압 약들 있죠. 우리가 드시는 그런 일반적인 약들이 침을 적게 나오게 만듭니다. 아하. 문제가 뭐냐면은 셀프 클린징,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침만 많이 나와도 별로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게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씻겨 내려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혈압 약 드시고 안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침 새면서 침이 잘 안 나오는데 입이 잘 마르게 되는 거죠. 말씀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공복기에 침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그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침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본인 냄새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이야 뭐 친한 분들,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본인 입냄새가 어떠냐 한번.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 보게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요. 아니 마스크를 쓰니까 자기 입냄새를 그래도 조금 맡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근데요, 실제로 본인이 입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에 나는 냄새들은요, 코로도 나옵니다. 그 코로 다시 냄새를 맡게 되면은요, 본인 입냄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냄새를 느끼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은요, 본인이 손등에다가 본인 침을 이렇게 좀 발라보는 겁니다. 아하. 남이 안 볼 때 하시는 게 좋죠. 이 손등에다 침을 좀 발라서 이 침이 좀 드라이 되기를 좀 기다렸다가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그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입냄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시간은 언제가 좋은 건가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킨 다음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입니까? 아니면 이를 닦고 나서 몇 분 후에 어떤 게 나의 진정한 입냄새일까요? 뭐 이를 닦고 난 다음일 리는 없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음식물만 드셔도요,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복에 한 2시간 정도 음식물을 안 드신 상태에서의 그 입냄새가 본인의 진짜 입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광고에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자기 전에 이 껌은 씹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자이리톨 껌 네. 광고였거든요. 네. 아, 이 닦기는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네. 하는데 어때 괜찮을까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안에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어떻게 증식을 하냐면은 우리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배설물을 내뿜습니다. 그 배설물이 바로 산이에요. 그럼 그 산 성분들이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일리톨은요, 쉽게 얘기해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을 속입니다. 자일리톨을 씻게 되면은 그 성분을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게 본인들 밥인 줄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내뿜는데 그 배설물 자체를 본인들이 또 먹습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면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에서 배설물 자체가 산이에요. 부식을 시키는데 그 산 성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자일리톨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그 자일리톨 껌이 아니더라도 껌을 씹어주시는 것만이라도 침이 좀 덜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무설탕 껌 같은 걸 씹으시라고 실제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